저는 북한 철도성 소속 기관사로서 제 아내와 두 아이를 몰래 태워서 기관차를 몰고 탈북했습니다. 왼쪽 철로로 가면 평범한 일상, 오른쪽 철로로 가면 자유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북한에서 마지막 운행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15년 동안 기관사로 일했던 박철수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일주일에 2번씩 화물열차를 몰면서 북한 전역을 봤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도 지방 도시의 어두운 현실도 모두 봤지요. 2019년 12월 15일 저는 제 마지막 운행은 기관차를 몰고 압록강 철교를 건넜어요. 중국으로 말이죠.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알이 기관실 유리창을 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을 넘고 강을 헤엄쳐 건너지만 저는 시속 80km로 압록강 철교를 질주했죠. 여러분, 이건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도망친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기관사는 특수한 직업이에요.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물자를 운송하죠. 공식적으로는 중국 수출품을 나르지만 실제로는 고위 간부들의 밀수품도 함께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북한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평양은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성, 구성, 신의주 같은 지방 도시로 가면 완전히 달라요. 굶주린 사람들, 멈춰선 공장들,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들. 기차를 몰면서 그 모든 걸 봤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꽃제비들이었어요. 기차역마다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어떤 아이들은 부모도 없이 화물칸에 몰래 올라타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2018년 여름 평성역에서 화물칸에 숨어있던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발견했어요. 국경이 있는 신의주까지 가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모른 척 숨겨줬어요. 하지만 신의주 도착 전에 보위부 검열이 있었고 아이는 결국 끌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 아들을 봤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민준이가 그 꽃제비 아이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만약 우리 가족이 평양이 아니라 지방에 살았다면 민준이도 저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서울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화물 기관차를 몰았고 남한에서는 전동차를 모는 거죠. 여전히 기관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제 동료 기관사들이 낡은 기관차를 몰며 일하고 있어요. 그들도 언젠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기관사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차를 몰고 탈출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는 2004년 23세 나이에 기관사가 됐습니다. 평양철도대학을 졸업하고 평양기관차사업소에 배치받았어요. 당시에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기관사는 북한에서 괜찮은 직업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는데 아들이 기관사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우셨던 거죠. 어머니는 제 제복 입은 모습 보고 우셨습니다. 첫 운행은 평양에서 평성까지 가는 화물열차였어요. 선배 기관사와 함께 탔죠. 기관차에 올라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60톤짜리 디젤 기관차를 제가 움직인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첫 운행부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실제로 출발한 건 6시였어요. 이유는 석탄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선배 기관사가 말했어요. 철수동무, 이게 철도성의 실상인의 예상시간표는 그냥 참고용이지 실제로는 언제 출발할지 아무도 몰라.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평성까지 가는데 3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8시간이 걸렸어요. 기관차도 문제였어요. 제가 몬 기관차는 중국에서 만든 거였는데 40년도 더 된 거였죠.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운행 중에 고장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선로도 노후화돼서 탈선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전기 기관차는 더 심했어요.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기관차는 중간에 자주 멈췄습니다.
정전되면 그냥 선로 위에서 기다려야 했죠. 승객들이 타고 있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쯤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단돈 5천 원이었어요. 당시 쌀 1kg 값이 6천 원쯤 하는데 월급으로는 쌀 1kg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다른 수입이 있어야 했습니다. 화물열차 기관사는 부수입이 있었어요. 화물칸에 개인 물건을 실어주고 돈을 받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금지됐지만 모든 선배 기관사들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에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벌었어요. 특히 신의주 노선이 좋았습니다. 중국 물건을 평양으로 나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관사한테 돈을 주면 화물칸에 물건을 실어줬죠. 보이부 검열이 있을 때는 제가 미리 알려줬고요. 처음 신의주 운행을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2004년 가을이었어요. 압록강 철교를 처음 건넜죠. 철교 길이가 약 1km인데 천천히 가야 했어요. 다리가 낡아서 빨리 가면 위험했거든요. 철교 위에서 중국 쪽을 봤습니다. 단둥이라는 도시였어요. 북한 쪽은 깜깜한데 중국 쪽은 불빛이 환했죠. 고층 건물들도 많고 자동차도 많이 다녔어요.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신의주역에 도착하면 중국에서 온 화물을 실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자를 싣는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위 간부들의 밀수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 술, 담배, 전자제품 같은 거요. 기관사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했어요. 한 번은 화물칸을 확인하다가 냉장고를 봤습니다. 중국산 냉장고가 20대나 실려 있었어요. 누구 거냐고 물으니까 화물 담당자가 말했죠. 아무것도 묻지 말라, 위에서 시킨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기관사 일에 익숙해졌고 평양과 신의주를 오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2005년에는 평양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은희를 만나.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 민준이가, 그로부터 2년 후에는 딸 수진이가 태어났죠. 가족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일했어요. 부수입도 더 많이 벌어야 했고요. 평양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르는 화물들을 보면서요. 평양으로 가는 화물은 중국산 고급 물품들이었어요. 반대로 지방으로 가는 화물은 거의 없었죠. 있어도 질 나쁜 배급품 정도였고요. 기차를 몰면서 북한 전역을 봤습니다. 평양은 불빛이 밝았지만 지방은 깜깜했어요. 평성만 가도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왔죠. 구성은 더 심했고요. 탄광 도시인데도 전기가 없었어요. 역마다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객열차는 자주 운행되지 않았어요. 화물열차가 더 중요했거든요. 사람보다 물자가 우선이었죠.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화물칸에 몰래 타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 꽃제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은 기차를 타고 중국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구걸하면 북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관사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르는 화물이 누구를 위한 건지, 이 기차가 누구를 위해 달리는 건지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몬 이 기차가 언젠가 제 탈출 수단이 될 거라는 걸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일주일에 2번씩 왕복했어요. 그 길을 수백 번도 넘게 달렸죠.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5년 동안 북한의 변화를 기차 안에서 봤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봤죠. 2004년이나 2018년이나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했고요. 평양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몇 개 더 생겼고 길도 조금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평성, 안주, 구성 같은 지방 도시들은 그대로였죠. 아니, 더 낙후됐습니다. 공장들은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더 마른 것 같았어요. 기차역마다 장마당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공식 배급은 거의 끊겼고 다들 장사로 먹고 살았죠.
역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화물을 실어줬어요. 기관사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가끔 고위 간부들도 탔습니다. 신의주에서 중국 물건 사러 가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 객차를 이용했죠. 저는 기관차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밀수품을 확인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요. 반면에 화물칸에는 몰래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돈도 없이 그냥 숨어서 탔습니다. 2013년쯤이었나요? 딸 수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배급을 못 받아서 영양실조에 걸린 거였죠.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제가 필요한데 병원에는 없어요. 중국 거 사다 드세요. 중국산 영양제를 구하려면 50불 정도 하는 달러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달에 화물을 더 많이 실어줬습니다. 무리해서 위험한 물건도 실었어요. 보이부 검열 피해서 밀수품 나르는 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죠. 수진이한테 영양제를 먹이면서 생각했어요. 평양에 사는 우리도 이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제가 기차로 다니면서 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앙상한 꽃제비들요.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평성역에 정차했을 때였어요. 화물칸을 점검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철판 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철판을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숨어 있었어요. 아이는 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신발도 없었죠. 아이가 저를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신의주라고 했습니다. 신의주 가서 중국 넘어가려고요. 중국 가면 밥 먹을 수 있다고 들었대요. 아이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아이를 숨겨줬습니다. 철판 뒤에 다시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신의주까지 가면 내려주겠다고 했죠. 아이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절했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구성을 지나 신의주로 향했죠. 신의주 도착 30분 전쯤 보이부 검열조가 탔습니다. 국경 지역이라 검열이 철저했거든요. 보이부원들이 화물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관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이를 못 찾기를 바랐죠. 하지만 10분 후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원이 아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발버둥 쳤어요. 보이부원이 아이 머리채를 잡고 플랫폼으로 내렸죠. 다른 보이부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기관사 동무, 이 아이 본 적 있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죠. 화물칸은 제 담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부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저한테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교육대로 갔겠죠. 부모가 있으면 부모도 조사받았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당시 12살이었던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 꽃제비 아이랑 비슷한 나이였죠. 민준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는 거였어요. 민준이 얼굴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평양이 아니라 지방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기관사가 아니라 탄광 노동자였다면요. 그럼 민준이도 저 꽃제비 아이처럼 됐을까요? 은희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은희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은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 알아요? 위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민준이랑 수진이가 있었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죠. 그날 이후로 신의주 운행 때마다 중국을 유심히 봤습니다.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서 단둥 쪽을 봤어요. 저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요.
2018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의주 노선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압록강 철교의 구조, 양쪽 초소의 위치, 검열 시간과 방법까지 전부 파악했죠. 철교는 1km 정도 길이로 북한 쪽 초소에서 중국 쪽 초소까지 직선 구간이었어요. 속도 제한 때문에 보통은 시속 20km로 천천히 건넜지만 속도를 내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초소는 양쪽에 하나씩 있었는데 북한 쪽은 경비병이 4~5명, 중국 쪽도 비슷했죠. 평소에는 차단봉을 내렸다가 기차가 오면 올렸고 검열은 주로 화물칸만 했기 때문에 기관실까지는 잘 안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신의주역에 도착하면 보위부가 1시간 정도 화물 검열을 하고 검열이 끝나면 기관차를 차고로 이동시켜야 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 기회였어요. 차고로 가는 길에 분기점이 있었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차고 오른쪽으로 가면 압록강 철교였는데 만약 신호를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선로를 바꾸면 철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었어요. 제가 탈북하면 연좌제 때문에 은희와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갈 테니까 함께 가야 했는데 4명이 기관실에 숨어야 하는 데다 아이들이 겁먹어서 소리라도 내면 들킬 수 있었죠. 2019년 초부터 은희한테 조금씩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아이들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잡히면 다 죽는다고 했죠.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그 길을 몬 기관사고 철교 구조도 다 알고 기관차 속도도 내 맘대로 낼 수 있다고 은희를 설득했어요. 그래도 은희는 망설였고 몇 달 동안 설득하다 보면 가끔은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까 싶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가족은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2019년 5월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던 수진이가 학교 점심시간에 또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영양실조가 계속되면 문제가 생긴다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했지만 평양에서도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날 밤 은희가 먼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수진이가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여보, 우리 떠나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신의주까지 가는 동안 가족이 숨을 곳으로 13호 화물칸 철판 뒤 공간을 정했는데 사람 4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곳이었지만 몇 달에 걸쳐 공간을 조금씩 넓히고 담요와 물 먹을 것도 몰래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연결망이었어요. 신의주역 근처에서 장사하는 조선족 상인 리 사장을 알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무역회사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밀수업자였고 저도 몇 번 그 사람 물건을 실어준 적이 있었죠. 어느 날 리 사장한테 조심스럽게 중국 쪽 사정이 어떠냐고 혹시 북한 사람이 중국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위험한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종이 한 장을 건네면서 혹시 단둥에 오게 되면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보안이 느슨한 평성역에서 가족을 태워 화물칸에 숨기고 신의주까지 가요. 검열이 끝나면 차고로 가는 척하다가 철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최대 속도로 철교를 건너서 중국 쪽에 도착하면 리 사장한테 연락하는 거였죠. 디데이는 12월 15일로 정했는데 겨울이라 해가 일찍 지는 데다 연말이라 검열도 조금 느슨했거든요. 민준이와 수진이한테는 당일에 아빠 따라 여행 간다고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12월 15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2019년 12월 14일 오후 6시 평양역에서 화물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신의주였어요. 화물은 중국 수출용 의류 20톤이었죠. 그리고 고위 간부들의 밀수품도 몇 칸 섞여 있었고요. 기관차는 낡은 디젤 기관차였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거였는데 40년도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기관차를 잘 알았죠. 15년 동안 몰았던 기관차였으니까요. 기관실에 올라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마지막 운행, 마지막 북한 땅에서의 운전이었습니다. 기적을 울렸어요. 삐익. 평양역을 출발했죠.
속도를 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뒤로 지나갔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도시였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2시간 후 평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8시쯤이었어요. 여기서 화물을 추가로 싣기로 돼 있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가족을 태우는 거였어요. 플랫폼에 내려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화물 담당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검열원은 사무실에 있었고요. 역 대합실 쪽을 봤습니다. 은희가 거기 있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를 데리고요. 은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화물 적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은희와 아이들이 슬금슬금 열차 쪽으로 다가왔죠. 어둠을 이용해서요. 검열원이 잠깐 사무실로 들어간 틈을 탔습니다. 은희가 아이들 손을 잡고 13호 화물칸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주변을 경계했죠. 다행히 아무도 안 봤습니다. 화물칸 문을 열고 가족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철판 뒤 공간으로 안내했죠. 좁았지만 4명이 겨우 들어갈 만했습니다. 여보, 신의주까지 2시간 반이야.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제가 속삭였어요. 은희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아, 수진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아이들이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물칸 문을 닫고 기관실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후 9시 평성역을 출발했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구성이었어요. 1시간 거리였죠. 기관차를 천천히 몰면서 뒤를 계속 신경 썼습니다. 화물칸 검열할 때 별일 없기만을 바랐어요. 구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멈춰야 했어요. 석탄을 보충하는 거였죠.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역무원이 기관실로 왔어요. 기관사 동무, 오늘은 날씨가 춥구만. 그 사람이 말했죠.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빨리 신의주나 갔다가 퇴근하고 싶소. 석탄 보충이 끝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신의주까지 1시간 반 남았어요. 가장 긴 구간이었죠. 밤 11시쯤 신의주 30km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신의주역에 연락했어요. 이쪽은 평양발 화물 324편이요. 새벽 2시 30분 도착 예정이요.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알겠소. 도착하면 검열 받으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죠. 기적을 3번 울렸습니다. 삑삑삑. 이건 은희와 미리 약속한 신호였어요. 곧 도착한다는 뜻이었죠. 화물칸에서 들었을 거예요. 신의주가 가까워졌습니다. 저 멀리 역 불빛이 보였어요. 건너편 중국 단둥의 불빛도 밝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이제 1시간만 더 있으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시간이요. 새벽 2시 30분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기차를 세웠어요. 보위부원들이 벌써 대기하고 있었죠. 밤늦은 시간인데도 검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가 기관실로 올라왔어요. 기관사 동무, 오늘 화물이 뭐요? 그 사람이 물었죠. 의류만 20톤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보위부원들이 화물칸으로 흩어졌습니다. 각 칸을 하나씩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관실에 앉아서 기다렸죠. 13호 화물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보위부원 2명이 13호 칸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살폈죠. 짐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제발 철판 뒤까지는 보지 마. 속으로 빌었죠. 1분이 10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보위부원들이 그냥 나왔어요. 여느 때처럼 철판 뒤까지는 확인 안 한 거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시간 후 검열이 끝났습니다. 보위부 책임자가 다시 기관실로 왔죠. 일 없소. 수고했소, 기관사 동무. 이제 차고로 가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보위부원들이 다 내렸습니다. 역무원들도 사무실로 들어갔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기관차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차고 방향으로 가는 척했어요. 100m쯤 갔을 때 분기점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차고 오른쪽은 철교였어요. 손이 선로 변경 레버에 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죠. 왼쪽으로 가면 평범한 일상, 오른쪽으로 가면 자유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레버를 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요. 기관차가 철교 방향 선로로 바뀌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관차가 철교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올렸어요. 시속 30, 40, 50km. 엔진이 굉음을 냈죠.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무시했죠. 계속 달렸습니다. 관제소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324편 기관차. 즉시 정지하시오. 신호 위반이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전기 전원을 껐습니다. 기관실 뒤 화물칸으로 뛰어갔어요. 13호 칸 문을 열고 철판을 두드렸죠. 여보, 애들아 나와. 빨리. 철판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먼저 나왔고 아이들이 따라 나왔어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무서워요. 괜찮아 수진아. 아빠 믿어. 이제 기관실로 가자. 저는 수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기관실로 뛰었어요. 기관실에 가족을 앉혔습니다. 은희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저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죠. 앞을 보니 압록강 철교 초소가 보였습니다. 500m 정도 남았어요. 초소 불빛이 켜졌습니다. 경비병들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차단봉이 내려와 있었죠. 그들도 이상한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기관차가 더 빠르게 달렸죠. 시속 60km. 이 낡은 기관차의 최고 속도였습니다. 초소가 가까워졌어요. 경비병 4명이 총을 들고 있었죠. 그중 1명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유지했죠. 경비병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옆으로 비켰습니다. 차단봉이 그대로 있었어요. 차단봉을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차단봉이 부러졌어요. 기관차 앞부분이 찌그러졌지만 계속 달렸죠.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병이 쏜 거였어요. 탕탕탕. 연속으로 총소리가 났죠. 기관실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엎드려. 제가 소리쳤어요. 은희가 아이들을 바닥에 눕혔죠. 저도 몸을 낮췄습니다. 총알이 기관실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철교에 진입한 거였어요. 압록강 위였죠. 밑을 보니 강물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철교는 1km 길이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면 1분이면 건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1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 차량이 따라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기차를 따라잡을 순 없었죠. 저는 계속 엑셀을 밟았습니다. 50초가 지났어요. 이제 반쯤 온 거였죠. 앞을 보니 중국 쪽 초소가 보였습니다. 거기도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중국 경비대도 이상함을 느낀 거였죠. 이 시간에 기차가 올 리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는 것도 이상했고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민준아, 우리 이제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은희가 수진이를 꼭 안고 노래를 불러줬죠. 자장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장가라니 이상했지만 은희다운 행동이었어요. 40초, 30초, 20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중국 쪽 초소가 눈앞에 보였죠.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철교 끝이 보였어요. 저기가 중국 땅이었죠. 10초, 5초, 3초. 기관차가 철교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바퀴가 중국 쪽 선로에 닿았어요.
해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도착한 거였어요. 기관차를 천천히 멈췄습니다. 긴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익 소리를 내며 기관차가 섰죠. 중국 쪽 초소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중국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총을 들고 있었죠. 그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북한 기차가 넘어온 거니까요. 기관실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들었어요. 은희와 아이들도 내렸죠. 다들 손을 들었습니다. 팅, 팅. 중국 경비원이 소리쳤어요. 멈추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경비원 대여섯 명이 우리를 에워쌌어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브로커한테 배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열차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경비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제복 입은 사람이 내려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공안이 우리더러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단둥공안서로 간다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기관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었던 기관차. 이제 다시는 운전하지 못할 기관차였죠. 차가 출발하면서 기관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잠든 거였죠. 민준이도 은희 무릎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차는 단둥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불빛이었죠. 단둥공안서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우리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죠. 공안 한 명이 들어와서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저는 중국어를 잘 못했지만 최대한 대답했죠. 우리는 북한에서 왔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공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한참 통화하더니 우리더러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한국말을 했거든요. 저는 리 사장입니다. 신의주에서 장사하던 그 리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던 사람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안한테 연락받았어요. 북한 기관사가 기차 몰고 왔다고 하더군요. 당신일 줄 알았죠. 그래도 기관차를 몰고 중국으로 오는 건 영 안 좋은 수였어요. 리 사장이 공안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어로 한참 대화하더니 공안이 나갔죠. 리 사장이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송환 요구할 거예요. 리 사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베이징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죠. 기차로 12시간쯤 걸려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가요. 북한이 국경 봉쇄했거든요. 이틀 정도 숨어 있어야 해요. 리 사장이 우리를 데리고 공안서를 나왔습니다.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랐죠. 리 사장이 운전대를 잡고 30분쯤 달려서 단둥 시내를 벗어난 주택가로 갔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리 사장이 차를 세우고 우리를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제 친척 집입니다. 이틀 동안 여기 계세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리 사장이 강조했죠. 북한 정보원들이 단둥에 많거든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가 2개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죠. 북한 집보다 시설이 좋았습니다. 리 사장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애들 먼저 먹이세요. 리 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빵을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신분증 가져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차 타면 돼요. 리 사장이 설명했죠. 가짜 신분증이었어요. 조선족 행세를 하는 거였죠. 리 사장이 가고 우리는 그 방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자기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틀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TV가 있어서 중국 방송을 봤어요. 중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죠. 민준이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TV 보면서 따라 하더군요. 아이는 금방 배웠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무서워했어요. 밤에 악몽을 꿨죠. 북한 군인들이 쫓아온다는 꿈이었대요. 은희가 수진이를 안고 달래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리 사장이 다시 왔어요. 신분증 4장을 가져왔죠. 가짜 신분증이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조선족 행세하세요. 중국어 못해도 괜찮아요. 조선족 중에 중국어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리 사장이 말했죠. 내일 아침 기차표 끊었어요. 단둥에서 베이징까지요. 12시간 걸려요. 베이징 도착하면 제 친구가 마중 나올 거예요. 리 사장이 우리한테 옷도 가져왔어요. 북한 옷 입고 있으면 눈에 띄니까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단둥역으로 갔습니다. 리 사장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역은 사람들로 붐볐죠. 중국은 인구가 많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플랫폼으로 들어갈 때 검표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검표원은 그냥 봐주더군요. 딱딱한 의자였지만 상관없었어요. 베이징까지만 가면 됐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단둥을 떠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죠. 저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기차 몰고 건넌 바로 그 강이요. 기차 안에서 12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검표원이 2번 왔어요. 신분증 확인하는 거였죠. 다행히 둘 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민준이가 창밖을 계속 쳐다봤어요. 중국 풍경이 신기했나 봐요. 논밭도 북한보다 넓었고 도시도 더 컸죠.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6시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역은 엄청나게 컸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 틈에 섞여서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 선생이라 소개하는 50대 리 사장 친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근처로 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늦었으니까 제 집에서 자고 내일 가세요. 장 선생이 말했습니다. 장 선생 집은 베이징 외곽에 있었어요. 우리에게 방 한 칸을 내줬습니다.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 선생이 우리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이 났거든요. 은희도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경비원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더니 누군가를 데리고 나왔죠.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죠. 평양에서 왔습니다. 저는 기관사였어요. 기차 몰고 압록강 철교 건넜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대답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건 뉴스에서 봤어요.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신원 확인을 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직업 같은 거요. 제가 정말 기관사였는지 확인하려고 북한 철도에 대해서도 물었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 계시면서 절차 밟으셔야 해요. 그 후에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사관 안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숙소가 있었어요. 방 2개의 화장실이 있었죠.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머물렀습니다. 매일 직원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탈북 경위, 중국에서 어떻게 왔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대답했죠.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대사관 안에서 놀았어요. 직원들이 과자랑 장난감도 줬죠. 아이들이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 떠나고 처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직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 나왔어요. 모레 출발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는구나. 이틀 후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데려다 줬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렸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신기해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베이징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3시간쯤 날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거였죠. 꿈만 같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갔죠. 나중에 알았는데 국정원 조사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2주일 동안 조사받았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였죠. 매일 질문에 답했습니다. 다행히 조사는 순조로웠어요. 제가 정말 기관사였다는 게 확인됐고 압록강 철교 사건도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2주일 후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원이었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죠.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교육받았어요. 한국어, 한국 역사, 민주주의, 자본주의, 취업 교육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특히 민주주의랑 자본주의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은희는 요리 교육을 받았고 저는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기관사 경력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기관사로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했죠. 민준이와 수진이는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한국 교과서를 미리 받아서 공부했죠. 하나원을 나온 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빌라를 배정받았어요.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집이었죠. 크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은 어려웠어요. 모든 게 달랐거든요. 지하철 타는 것도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은행 가는 것도 다 배워야 했죠. 가장 힘든 건 사람들 시선이었습니다. 말투만 들어도 북한 사람인 걸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친절했습니다. 2020년 여름부터 기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공부해서 2021년에 자격증을 땄죠. 그리고 서울 지하철 공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물었어요. 북한에서 기관사였다고요? 네,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면접관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합격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화물 기관차를 몰았고 한국에서는 전동차를 모는 거였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전동차는 디젤 기관차랑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기본은 같았어요. 선로를 달리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거요. 지금은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서울 지하철을 몰아요.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공부 잘해서 성적도 좋아요. 대학 가서 컴퓨터 공학 배우고 싶대요. 수진이는 중학생이 됐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은희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한식당인데 요리를 배워서 이제는 주방장 보조예요. 언젠가 우리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래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오른쪽으로 선로를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평양에서 낡은 기관차를 몰고 있었겠죠. 아이들은 배급 못 받아서 굶고 있었을 거고요. 후회는 없습니다. 위험했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언젠가 여기까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 철도에서 일하는 제 동료 기관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낡은 기관차를 몰면서 매일 힘들게 일하고 있겠죠. 언젠가 그들도 자유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